안녕하세요. 안지연 노무사라고 합니다. 우선 새해가 밝았는데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강의계획서 같이 피도록 할게요. 강의계획서. 첫 수업 아니에요? 새해 밝고? 네. 첫 수업인데 같이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해요. 우선은 제가 이제 이메일로 소통을 주로 이제 하고 또 카페에서도 공지 관련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카페를 가입해 주시고 등업도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호도 이따 2회차 때 말씀드릴게요. 이게 1회차가 공개 강의다 보니까 번호로도 소통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식은 2회차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반 수업은 토요일마다 진행이 되고요. 전 10일에, 총 11회로 진행이 돼서 좀 빡세요. 그래서 오늘 OT는 간단하게 하고 기본 이론 바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2월 14일에 강의 없어요. 이제 강의 없고. 주말반이잖아요. 이제 주말반 2시부터 5시 반까지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2회차부터는 25점 모의고사 볼 거예요. 25점 모의고사 단문형으로 볼 거고 50점도 볼 계획이거든요. 이제 50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볼 건지 제가 10회차 이때 10회 요때 설명을 드릴게요. 요때 50점 모의고사 어떻게 볼지 공지 드릴게요. 50점 보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쨌든 2기 때는 50점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연습용으로 50점 모의고사를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50점 모의고사 이때 지금 어떻게 볼 건지 공지 드릴게요. 공지. 그 전까지는 14회까지는 25점 모의고사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25점 모의고사는 2시부터 2시 25분까지 여러분들이 치르시면 돼요. 복습형으로 볼 거예요. 복습형으로 이제 볼 거니까 복습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해주셔서 25점 모의고사 현출 연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오시게 되면 25점 모의고사 2회차부터 복습형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제공될 프린트는 이렇게 총 3가지입니다. 오늘 목차 프린트 제공됐죠? 목차 프린트 한번 볼까요? 보충 프린트는 웬만하면 제공 안 할 거고요. 이제 목차 프린트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거시적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복습하실 때 이제 거시적 숲을 바라보는 연습을 목차 프린트를 가지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25점 모의고사와 해설지는 2회차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제 2회차부터 제공될 예정이고 채점평은 3회차부터 제공이 되겠죠. 3회차부터는 채점평이랑 제가 이제 피드백 드릴 거예요. 첨삭을 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피드백 받으시면 반드시 보완해 주셔야 돼요. 피드백 제가 열심히 시간 내서 해드리는 거니까 이제 피드백을 받으시면 반드시 개선하고 보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개선하고 이제 보완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의고사 보시고 나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주말반 수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 다 지참하셨죠? 기본서 가지고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거예요. 다들 강의계획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1기 주말반 목표는 기본적으로 기본서 단권화하는 목적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연기만큼 디테일하게 설명은 못해요. 연기에 세부적으로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총 특강까지 해서 15회 걸렸어요. 15회 걸렸는데 지금 1기 주말반은 25점 모의고사 치르시고 또 11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요약하고 정리하는 거 위주로 들어갈 거니까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설명은 못 들어간다라는 거 이제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강의 계획서도. 이제 각자 보시고 시간이 없어요. 제가 OT를 길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바로 기본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어쨌든 1기 주말반은 이제 교수저를 통해서 기본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했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이 기본서 가지고 요약하고 정리하는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서 바로 들어갈 테니까 기본서 총 좀 피시면 될 것 같아요. 4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서 요약하고 정리하는 거 위주로 들어갈 테니까 미시적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서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거시적인 부분은 목차 프린트 보세요. 목차 프린트 보면서 이제 거시적인 부분 복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인사관리의 개념 들어가도록 할게요. 인사관리에서 중요한 개념 2가지. 인적 자원과 관리죠.
인적 자원과 관리라는 단어의 합성어이다. 인적 자원과 관리의 합성어. 그래서 인적 자원을 기업과 근로자의 욕구, 기업의 욕구는 뭐죠? 돈을 버는 거죠. 근로자의 욕구는 동기부여와 만족이겠죠. 이 두 가지 욕구를 함께 충족하는 방향으로 확개평 보유방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밑줄 그으시고요. 이거예요. 요약하면. 필기하실까요? 인사 기능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다. 인사 기능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 이거를 인사 노무 관리라고 합니다. 인사 노무 관리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해용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사관리의 연구 대상 총 두 가지죠. 수행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직무가 있고요. 또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인사 노무관리의 연구 대상은 직무와 사람입니다. 직무와 사람. 박경규 교수님 책에서 봤으니까 넘어갈게요. 인적 자원 관리의 중요성. 먼저 사이먼의 의사결정 이론, 이것도 다 기억나시죠? 연기 때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기업의 경영 활동은 의사결정의 연속이다. 의사결정을 누가 하죠?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인사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이먼 학자 체크하시고 밑줄만 긋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들어갈 거예요. 어차피 연기 때 여러분들 기본 이론 했다라는 거 전제 하에 지금 빠르게 들어가는 거니까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내용 지금 다 설명 못 드려요. 그래서 일단 밑줄만 긋고 넘어갈게요. 지금 인적자원 관리의 중요성은 인적자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으로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나열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이론을 채택해서 내가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어떻게 쓸 것인지 따로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의사결정의 중요성으로 사이먼이 주장한 부분입니다. 기업의 경영활동은 의사결정의 연속이고 의사결정의 주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적자원이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적자원의 특징, 이것도 기억나시죠? 연기 때 배웠으니까. 3M. 경영자원은 총 3가지가 있죠. 사람, 돈, 물자. 이거를 앞글자를 따서 3M이라고 불러요. 경영자원은 사람, 인적자원, 재무적자원, 물적자원. 이렇게 3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사람이죠. 사람이죠. 다음 페이지 가시게 되면 사람과 관련된 자원은 총 2가지가 있어요. 인적 자원과 사회적 자본입니다. 인적 자원은 직원 개인을 의미하고요. 사회적 자본은 뭐였죠? 사람끼리 모여서 관계에서 기인한 자산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먼저 인적 자원은 스펙이에요. 사람이 가진 스펙. 이렇게 필기하실까요? KSA. 한 명의 직원이 가진 KSA를 인적 자원이라고 합니다. 한 명의 직원이 가진 KSA를 인적 자원이라고 해요. 근데 핵심 인재들이 서로 모였는데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갈등을 안 일으키고 서로 협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협력을 하고 시너지를 내는 부분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자본의 키워드는 관계예요, 관계. 관계에서 기인한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줄만 칠게요. 사회적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관계예요. 관계에 기인한 자산이다. 그래서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상호작용이나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이다. 핵심 인재를 뽑았는데 이제 핵심 인재끼리 모여서 팀플을 하라고 시켰어요. 근데 서로 협력해서 해야지 갈등을 일으키면 제대로 된 과제 수행이 안 되겠죠. 그 다음 돈, 물자는 안 중요하니까 밑줄만 치고 넘어갈게요. 재무적 자원, 물적 자원. 자원 기반 이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이론이죠. 이것도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죠? 연기 때 배운 걸 전제로 설명드릴게요. 먼저 이제 오라일러와 페퍼가 경영의 3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 자원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사람을 오라일리와 페퍼라는 학자가 숨은 가치라고 강조를 하게 됩니다. 숨은 가치다. 왜냐하면 이제 재무적 자원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통해 표시가 되지만 인적 자원의 중요성은 표시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숨은 가치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숨은 가치다.
그러면 이 인적 자원이 다른 자원과 차별화된 특성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총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성과의 수행 주체이다. 여기서의 키워드는 주체, 일을 하는 주체다. 일을 하는 주체이다. 기업 내에 주어진 직무를 실제 수행하는 주체가 인적 자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기계가 아니죠. 인격을 갖추었다. 그리고 아까 사이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다. 의사결정자이다. 이건 사이먼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죠. 우리 삶도 의사결정의 연속이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경영활동함에 있어서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사이먼이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자다. 또 다른 집단과 관계를 맺게 된다. 여기서의 키워드는 관계예요. 다른 집단과 관계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한다. 인적 자본의 접근법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까 인적 자본 뭐였죠? 직원이 가지고 있는 KSA, 이거를 인적 자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인적 자원이 중요한 이유는 일단은 과거에는 직원을 비용으로 간주했습니다. 이게 테일러식이죠. 비용에 세무할게요. 인건비로 간주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직원이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는 거죠. 경쟁력의 원천에 동그라미 할게요. 비용이 아니라 투자할 자본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의 목표가 비용 절감이 아니라 미래의 성과 창출을 위한 투자 대상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필기를 하실까요? 직원을 비용 절감의 대상이 아니라 인건비 절감 대상이 아니라 미래의 성과 창출을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를 해야 된다. 투자할 대상으로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적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인건비가 아닌 거잖아요. 만약에 비용 관점에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직원을 간주할 때 뭐라고 명칭을 붙이겠어요? 인건비, 노무비라고 붙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인사관리에서는 인건비라고 안 그래요. 뭐라 그러죠? 인적 자원 내지는 인적 자본이라고 해요. 자본이라고 하는 이유가 투자 대상으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투자 대상으로. 그래서 이 자본이라는 개념은 직원을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게 키워드예요.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인식한다. 투자할 대상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용으로 보면 최대한 뽑아 먹어야 되는 거고 투자할 대상으로 보면 잘해줘야 되는 거죠. 관점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 인적 자원의 중요성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기 때 배우셨겠지만 결국은 인적 자원이 뭐죠? 지속적 경쟁 우위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 경쟁력의 뜻 체크할게요. 한 기업이 업계에서 시장을 점유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경쟁력이라고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경쟁력의 원천이 물적 자본이나 재무적 자원이었지만 현대 지식정보 사회에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지식정보 사회에서는 사람이 가진 KSA가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 쉽게 말해서 사람의 스펙이 돈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스펙. 그래서 이제 맥켄지사 다들 아시죠? 맥켄지 앤 컴퍼니는 인재전쟁도 여러분 연기 때 들어보셨죠? 인재전쟁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다. 인재전쟁. 조직의 성공을 위해서는 핵심 인재를 데려와서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키워드는 핵심 인재. 핵심 인재를 데려와서 잘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맥켄지 앤 컴퍼니 가 주장한 이 내용으로도 인적 자원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겠죠.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인적 자원의 중요성은. 그래서 결국은 기업이 경쟁력, 쉽게 말해 경쟁 기업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직원에게 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직원을 통한, 즉 인적 자원을 통한 경쟁 우위 구축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한 경쟁 우위 구축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핵심 전략 자원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변화하고 있고,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변화하는 이 추세에서 산업사회에서는 어떤 자원이 중요했다? 3M 중에 재무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재무적 자본이라고 나오죠. 물적 자본이라고 쓰셔도 돼요. 어찌되었든 유형 자원, 눈에 보이는 자원이 중요했다. 그러나 지식정보 사회에서는 숨은 가치로서의 인적 자원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따로 밑줄을 그어왔죠. 지속적인 자기 혁신을 위해서 인적 자본이 가진 KSA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밑줄을 긋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식정보 사회에서는 경쟁력의 원천이 뭐다? 사람이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적 자원. 그래서 오늘날이라고 하는 건 뭐죠? 지식정보 사회잖아요. 지식정보 사회에서 핵심 전략 자원이 무엇이다?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즉 산업사회에서는 재무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이었지만 지식정보 사회, 오늘날에는 사람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맥킨지사에서 인재 전쟁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속 동어반복하고 있죠. 핵심 인재를 데려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핵심 인재를 확보하는 경쟁에 이기는 시대가 된 것이다. 쉽게 말해 경쟁 기업을 이기기 위해서는 유능한 인재를 데려와서 유지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밑줄을 치실게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필기를 따로 하실까요? 경쟁자가 가지지 못한 인적 자원, 즉 직원을 보유해서 내부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핵심이 되었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제 좀 필기를 해두실게요. 여기서의 키워드는 내부 역량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릴게요. 경쟁자가 가지지 못한 자원이 뭐라는 거죠? 유능한 인재, 핵심 인재를 잘 데려오는 게 경쟁력의 원천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반의의 자원 기반 이론 가도록 할게요. 반의의 자원 기반 이론 이전에 시초가 되는 학자가 누구였다? 펜로즈였다. 펜로즈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기업은 여러 생산적인 경영 자원의 집합체이다 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핵심이 뭘까요? 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핵심 자원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키워드는 자원입니다. 기업은 여러 생산적인 경영 자원의 집합체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키워드는 자원이에요.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획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반의라고 하는 거는 인적 자원의 속성은 무한한 부가가치에 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본격적인 내용은 좀 더 뒤에서 볼게요. 자원 중에서도 무형 자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의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는 기업의 경쟁력의 원천은 자원 중에서도 무형 자원이다 라는 것을 주장을 하게 돼요. 인적 자원도 무형 자원 중에 하나죠. 무형 자원 중에 하나죠. 인적 자원도. 무형 자원만이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반의는. 그래서 인적 자원을 경쟁력을 구성하는 주요 구성 요소로 보는 시각은 반의의 자원 기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인적 자원을 특정한 건 아니고요. 정확히는 무형 자산이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무형 자산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비물질적 자원으로서의 인적 자원이라고 나오죠. 무형 자원은 인적 자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예시를 제가 좀 더 가지고 왔는데 조직의 역량도 무형 자원이 될 수 있어요. 무형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인적 자원뿐만 아니라 조직의 역량 자원, 이제 이런 것들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뭐 마케팅 역량, 기술 역량, 이런 것들도 다 무형 자원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바니가 주장한 거는 인적 자원은 아니고요. 정확히는 무형 자원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무형 자산, 여기에 밑줄을 그으실게요. 무형 자산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무형 자산만이 무한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무형 자원만이 무한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왜 그러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리카르도식 렌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인적 자원의 가치는 경제학에서 정확히는 리카르도식 렌트로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이요. 탁월하게 경쟁력 있는 인적 자원을 확보한 기업은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인적 자원이 없는 기업에 비해서 리카르도식 렌트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옥지와 열등지로 설명을 했죠. 비옥지라고 하는 거는 인적 자원을 획득한 기업이겠죠. 비옥지는 계속 돈을 잘 벌고 열등지는 계속 돈을 못 벌고 이제 이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인적 자원만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렌트가 바로 인적 자원의 가치이다. 렌트를 인적 자원의 가치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 인재를 확보한 기업만이 경쟁 기업에 비해서 월등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경쟁력의 구성 요건 뭐였죠? 연기를 들으셨으면 아셔야겠죠? EB 있었어요. 이질성과 비이동성. EB 이렇게 암기하세요. 이질성과 비이동성. 이 두 가지 속성이 경쟁 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속성이에요. 요소예요. 경쟁 우위의 요소 두 가지. 이동성과 이질성과 자원의 이질성과 비이동성. 이게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 두 가지 요소예요. 그래서 이렇게 필기를 하실까요?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 무형 자원의 두 가지 특성은 자원의 이질성과 자원의 비이동성입니다. 자원의 이질성, 자원의 비이동성. 헤테로제네이티 뭐였죠? 여러분 이슈 특강 들었으면 다양성이잖아요. 차이예요. 차이. 헤테로제네이티. 여기 이질성. 헤테로제네이티라고 하는 거는요. 차이라는 뜻이에요. 차이. 그래서 기업마다 가진 자원이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필기하실까요? 기업마다 가진 자원은 다르다. 차이를 의미해요. 헤테로제네이티라고 하는 거는 인적 자원의 차별성을 의미합니다. 차이. 헤테로제네이티.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기업마다 가진 자원은 차이가 있다. 이걸 의미합니다. 기업마다 가진 자원은 차이가 있다. 헤테로제네이티. 또 비이동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경쟁 우위를 모방하지 못하는 속성입니다. 경쟁사가 자사의 경쟁 우위를 모방하지 못해야 된다. 이거를 비이동성이라고 하게 돼요. 쉽게 말해서 쉽게 옮겨올 수 없는 속성을 의미하거든요. 이렇게 비교하실까요? 한 기업의 자원은 다른 기업의 자원을 쉽게 따라할 수 없다. 옮겨올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따라할 수 없다. 비이동성. 한 기업의 자원은 다른 기업의 자원을 쉽게 옮겨올 수 없다. 오탈자죠. 옮겨올 수 없다. 그래서 보시면 이질성과 비이동성이 만들어내는 건 무엇이다? 경쟁 우위다. 경쟁 우위인데요. 그 경쟁 우위를
일시적으로 확보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속성은 총 네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여러분? 복습겸, 가히, 모대 네 가지가 있었죠. 브리오라는 특성이에요. 브리오라는 특성이 있어야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경쟁 우위, 이 전략적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한 두 가지 속성 방금 배웠죠. 뭐였죠? 이질성과 비이동성이고요. 지속 가능성은 네 가지 요소, 브리오 내지는 브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앞으로 보시게 되면 지속 가능성의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 우위를 일시적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두 가지 속성이 방금 배웠던 자원의 이질성과 비이동성이고요. 이 경쟁 우위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브리오라는 특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지는 브린. 가히 모대에 있었죠. 가히 모대. 그래서 인적 자원이 창출하는 경쟁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네 가지 속성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속성은 가치입니다. 가치만 암기하셔도 돼요. 가치라고 하는 거는요, 돈을 버는 거예요. 평균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는 원천이다. 수익을 창출. 이게 키워드예요. 수익을 창출하는 거. 가치, 일단 돈을 벌어다 줘야 된다는 거고, 희소성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경쟁자가 렌트를 창출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억제할 수 있어야 된다. 희소성이라고 하는 거는 경쟁자의 렌트 창출을 지속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속성. 모방 불가능성은 따라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할 수 없는 것이다. 근데 당연한 거죠. 사람은 따라할 수 없죠. 인적 자원은 사람이잖아요. 인사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따라할 수 없어요. 그 이유가 뭐였죠? 경인사. 이 세 가지였죠. 경인사. 세 가지의 속성이 있다. 경인사. 지금 여러분 이거 기억나셔야 돼요. 계속 떠올리셔야 돼요. 지금 이거 다 배웠다라는 거 전제 하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빠르게. 경로존성이 뭐였죠? 역사적 조건이었습니다. 여기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 역사적 조건의 밑줄 그으실게요. 인과적 모호성은 성과의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속성이었죠. 경쟁 우위로 연결된 사실을 논리적으로 규명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성과의 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과의 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없다. 이렇게 필기하실까요? 인적 자원이나 인사 제도와 성과 간의 인과관계 규명이 어렵게 된다. 인과관계 규명이 어렵다. 인과관계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총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뭘까요? 상관관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시간적 선후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오염 변수가 없어야 돼요. 이게 연계는 제가 이런 것들 다 디테일하게 설명드렸는데 지금 800페이지를 11일 만에 끝내야 돼요. 보강 절대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엄청 빠르게 나가는 거니까 여러분, 네, 이해가 안 간다 하면 연기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인과적 모호성까지가 배웠고, 사회적 복잡성 기억나시려나? 사회적 복잡성 뭐였죠? 기업 간 관계가 복잡하다. 이것도 제가 데프트 교수님 책 띄워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었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밑줄만 칠게요. 공식적, 비공식적 대인관계. 인맥이에요, 인맥. 이렇게 필기하실까요? 인맥이라고 하는 거는 경영학적 용어로는 네트워크라고 하게 됩니다. 기업과 기업 사이의 네트워크. 기업도 인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데프트 교수님 책에서는 챕터 5에서 제목이 조직 간 관계예요. 조직 간 관계. 조직 간 관계는 복잡해요. 복잡하다. 그래서 쉽게 따라할 수 없다는 거죠. 기업과 기업 사이의 네트워크. 둘 이상 사이의 조직 간 관계.
어찌되었든 지금 배우는 게 뭐였죠? 모방 불가능성, 따라할 수 없다는 거죠. 따라할 수 없는 이유 세 가지. 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답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떠올리셔야 돼요. 뭐라는 거죠? 경인사. 경인사라는 세 가지 속성 때문에 따라할 수가 없다. 마지막에 대체 불가능성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불가능성은 따라할 수 없어서 그 사람이 가진 스펙과 동일한 사람을 선발했어요. 동일한 사람을 선발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스펙이 동일한 사람을 선발을 했어요. 선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성과가 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는 거죠? 조직적 특성에 기인한다라고 연기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키워드는 이거예요. 대체 인력을 배치하더라도 동일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거. 이거를 대체 불가능성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을 복제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이 가진 스펙과 동일한 사람은 채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동일한 사람을 채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성과를 내지 못한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연기 때? 조직적 속성에 기인한다. 그러면 조직적 속성이 뭐였죠? 뭐가 있었죠? 이게 있었죠? 사람 간 관계, 조직 문화 등에 영향을 미친다. 사람 간 관계와 조직 문화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체 불가능성이라는 속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이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야 된다. 체계적인 조직화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조직화. 조직의 능력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화된 조직적 능력도 중요하다. 조직의 능력도 중요하다. 뭐 대표적으로 조직의 명성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화된 조직적 능력. 뭐 마케팅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시면 이거 이해되시죠? 이 표가 이해되셔야 돼요. 이 도식. 요 도식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자원이 전략적 가치, 즉 경쟁 우위를 통한 전략적 가치를 내기 위한 두 가지 속성 뭐가 있었죠? EB 있었죠? 이질성과 비이동성. 그러면 이 경쟁 우위가 지속 가능하기 위한 네 가지 속성. 가희모대가 있는 거예요. 두 문제 따드릴게요. 돈 벌어야 된다. 희소성. 다른 기업은 못 벌어야 된다. 모방 불가능성. 따라할 수 없다. 다음 페이지. 대체 불가능성은 조직적 능력. 이렇게 키워드 위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이모대. 이비 가이모대.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브리오 특성을 가지면 지속적 경쟁 우위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에 여기 조직화 되어 있는가 부분에 있어서 여기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지속적 경쟁 우위로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가 무엇이냐? 여기 각주에 따로 필기를 해야죠. 기업에 특화된 성과예요. 여기서. 가희모까지만 있어도 지속적 경쟁 우위가 가능한데 대까지 있잖아요. 가희모 대까지 있으면 기업에 특화된 성과가 된다는 거예요. 기업에 특화된 성과가 된다. 그래서 가희모대라는 네 가지 속성을 가지게 되면 지속적 경쟁 우위 중에서도 기업에 특화된 지속적 경쟁 우위 창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 차이를 제가 좀 더 각주로 설명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만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시사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가이모대가 중요하다. 이제 가이모대를 영어로는 브리오 내지는 브린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 경쟁 우위를 위해서는 가이모대 이 네 가지 속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걸 이제 브리오 내지는 브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브리오 내지는 브린.
인사관리의 연구 대상과 목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박경규 교수님 책에서 봤던 내용인 거죠. 먼저 이제 국민경제학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 전체 수준의 경제 현상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면 재화와 용역의 거래가 이뤄지게 되는 경제 현상의 전반을 연구하는 것을 경제학이라고 해요. 이 중에서도 뭐에 초점을 두게 되면 경영학이라고 하게 된다? 기업에 초점을 두면 경영학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박경규 교수님 책에 있으니까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을 바라보는 것이지만 이 중에서도 기업에 초점을 두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경영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학의 대상은 뭐라는 거죠?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이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영학을 바라볼 때는 기업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재화와 용역의 거래가 이뤄지는 제반 경제 현상을 연구하는 거를 경제학이라고 하고요. 이 중에서도 기업이라는 주체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경영학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배웠으니까 빠르게 볼게요. 기업의 경영활동 관련해서 포터의 가치사슬 접근 기억하시죠? 이거 연기 때 배우신 거죠?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포터의 가치사슬 요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가치 창출이 증가하는 거죠. 가치가 상승하는 거죠. 가치 창출의 증가 흐름을 요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원적 활동은 IPO 관련된 내용이었고 이 본원적 활동을 지원하는 부분이 지원 활동이었죠. 그래서 기본적 활동은 가치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활동이고요. 지원 활동은 가치 창출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뭐라 그랬죠? 라인 근로자라고 했고요.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스텝 근로자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쓸게요. 포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가치 창출의 증가 흐름에 따라서 본원적 활동과 지원 활동으로 구분을 했는데 가치 창출 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면 본원적 활동이라고 하고 간접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지원 활동이라고 하게 된다. 우리 인사 노무 관리는 어디에 속하는 거죠? 지원 활동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관리 를 지원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관리, 뭐 근로계약서를 써야 된다, 급여 세팅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거죠. 다음 페이지 이제 가시게 되면 주기능과 지원기능 나오고 있죠. 본원적 활동과 지원 활동 똑같은 거죠. 그래서 주기능을 경영학 과목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이거예요. 생산관리와 마케팅관리.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인사노무관리죠. 인사노무관리는 지원활동이다. 그래서 뭐 인사활동, 재무관리, 뭐 정보 관련한 정보관리 이런 것들이 다 경영학 학문이라는 건데 우리가 이 중에서도 인사관리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페율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총 6가지로 구분을 했죠. 기상, 제보, 회관 이렇게 암기하세요. 기상, 제보, 회관 6가지 활동 중에서도 뭐가 중요하다? 제목이 뭐예요? 관리잖아요. 이 중에서도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주장한 학자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관리 활동이에요. 관리 활동. 관리를 뭐라고 설명했죠? 관리? POLCC, 개조지조통으로 설명을 했죠. 페올은 6가지 경영 활동 중에서도 관리 활동을 강조한 학자예요. 관리 활동을 강조했다. 관리의 개념 체크하세요. 관리의 개념은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어요. 관리자 쓸 때도 관리의 개념 쓸 수 있고 뭐 관리 능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승진에서도 쓸 수 있고 그래서 관리의 개념은 어디든지 쓸 수 있는 내용이니까 체크를 해두세요. 경영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기법이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서술하는 게 답안지 작성의 포인트예요. 답안지를 잘 쓰고 싶다 하면 개념을 충실하게 암기하세요. 개념.
이 관리라는 용어는 어디에 쓸 수 있다? 관리자와 관련해서도 쓸 수 있고 뭐 승진에서도 쓸 수 있고 다양하게 쓸 수 있으니까 체크해 두세요. 그래서 페올에 따르면 관리는 무엇이다? POLCC, 개조, 지조, 통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연기 때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학문의 특성도 넘어갈게요. 경영학의 목표, 이거 중요하죠? 경영학의 목표, 경제적 목표, 이거 뭐죠? 주체가 누구죠? 경제적 목표의 주체? 기업. 기업이죠. 여기는 종업원 내지는 이해관계자죠. 그래서 경제적 목표의 주체는 기업이 되는 거고요. 사회적 목표는 쉽게 말해 그냥 종업원이에요. 종업원 내지는 이해관계자. 기업의 목표는 뭘까요? 돈을 버는 거죠. 이렇게 밑줄 칠게요. 최소 비용을 들여서 최대 효과를 내는 것이다. 돈을 버는 것이다. 기업이 돈을 버는 목적을 경제적 목표라고 하게 돼요. 종업원의 목표는 뭘까요? 니즈나 욕구나 만족이겠죠. 욕구, 만족,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사회적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근로자 개인의 행복과 복지라고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니즈, 만족,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니즈, 만족, 동기부여. 지금 11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나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연기 들었다라는 거 전제 하에 빠르게 나가는 거니까 이해 안 되시면 제가 당부드리지만 일기 들으면 안 돼요. 연기를 들으셔야 돼요. 연기를. 다음 페이지 가시게 되면 여기 이 부분에 있는 도식은 백기복 교수님이 아니라 박경규 교수님 책에 있는 도식이고요. 박경규 교수님 책에 있는 도식에 따르면 기업의 목표는 총 두 가지가 있다. 기업이 돈을 버는 목적과 종업원의 사회적 만족.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목표는 상충되지만 동시에 추구하는 게 중요해요. 먼저 기업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수익성, 안정성, 유연성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디든 쓸 수 있는 내용이니까 체크해 두세요. 이 중에서도 인사 노무 관리 관점에서의 기업의 목표는 노동 생산성과 노동 경제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기 배우셨으면 아셔야죠. 생산성은 뭐죠? 얼만큼 만들었는가. 경제성은 얼만큼 벌었는가를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이것만 좀 필기를 따로 해두시고 넘어갈게요. 생산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얼만큼 만들었는지, 경제성이라고 하는 거는 얼만큼 벌었는지를 의미한다. 그래서 비용 대비 가치 얘는 노동량 분의 산출량, 몇 명을 고용해서 몇 개를 만들었느냐, 이게 생산성이고요. 얼만큼 써서 얼만큼 벌었는가가 경제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노동 생산성과 노동 경제성이 인사 노무 관리에서의 기업의 경제적 목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조직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표는 기본적으로 이해관계자에 대한 만족이고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만족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 뭐가 있었죠? 이슈 특강에서 배웠는데 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임이 있었죠? 있었어요? 사회적 책임. 그 중에서도 인사 노무 관리의 사회적 목적은 뭐죠? 주체가 여러분 달라요. 여기서는요, 이해관계자고요. 주체가 여기서는 종업원이에요. 종업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욕구도 있고 종업원 만족, 종업원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인사 노무 관리에서의 사회적 목적이 되겠습니다. 욕구, 만족, 동기부여. 욕구, 만족, 동기부여.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인사관리의 목표는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적 효율성, 기업이 돈을 버는 목적과 사회적 효율성은 종업원 만족이라는 두 가지 목적으로 구분되는데 이 두 가지 목적은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지닐 수 있다는 거예요. 상호 보완 관계와 상호 경쟁 관계가 동시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죠. 상호 보완 관계에서 동시에 균형 있게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를 동시에 균형 있게 추구해야
기업이 장기적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기업의 장기적 생존을 위해서는 상호 보완적 관점에서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기업의 장기적 생존. 기업의 장기적 생존. 그래서 데프트 교수님 책에서는 지금 이게 문제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경제적 효율성은 높지만 사회적 효율성이 낮은 기업은 단기적 성과 창출은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 따라서 기업이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 상충되는 목적을 동시에 균형 있게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필기하고 넘어갈게요. 상호 보완적 관점에서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효율성을 동시에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효율성은 상호 보완적 관점에서 동시에 균형 있게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쉽죠? 기본 내용이니까. 그래서 밑줄만 긋고 넘어갈게요. 이제 이렇게 밑줄을 그으실게요. 이렇게 두 개 밑줄. 다음 페이지 가도록 할게요. 인사관리의 다양한 차원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 기능적 차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관리적 차원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제도적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능적 차원부터 보도록 할게요. 기능적 차원은 확계평 보유방이에요. 확계평 보유방. 그래서 이제 확보라고 하는 거는 밑줄을 그으실까요? 조직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적절한 인력의 수와 질을 획득하는 활동이다. 인력의 수와 질, 박경규 교수님 책에 따르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력의 수는 인력의 양적 측면, 인력의 질이라고 하는 거는 인력의 스펙, 인력이 가지고 있는 스펙을 의미했죠. 그래서 어쨌든 인력의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수와 질을 획득하는 활동을 확보 관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확보 관리는 총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인력의 수요 공급 예측이 있어요. 인력의 수요 공급 예측 기억하시죠? 디맨드와 서플라이에 대한 예측이다. 여기서의 키워드는 수요 공급이겠죠? 디맨드와 서플라이에 대한 예측이다. 디맨드와 서플라이에 대한 예측. 디맨드가 뭐였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디맨드라고 하고요. 서플라이는 뭐였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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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용 가능한 인력이었어요. 가용 가능한 인력. 인력의 수요 공급 예측에서는 키워드가 수요와 공급이에요. 수요와 공급인데 수요와 공급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시겠죠. 수요라고 하는 거는 필요로 하는 인력. 서플라이는 가용 가능한 인력. 그리고 그 다음에 수요 공급 예측을 했더니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모집과 선발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모집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 기업 오세요라고 하는 거는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 유인하는 과정이죠. 유인해야 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해야 되고요. 선발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 중에서도 옥석을 가려야 된다 그랬어요. 방어적으로 해야 된다. 특히 이종 오류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방어적으로 해야 된다. 얘는 이종 오류 극복 중요하다. 모집은 공격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 기업 오세요 라는 활동 모집이죠. 모집은 공격적으로 해야 되고 선발은 방어적으로 해야 된다. 개발 가도록 할게요. 확보한 인력의 KSA를 향상하는 과정이에요.
확보한 인력의 KSA를 향상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박경규 교수님 책에서는 인사평가를 별도의 기능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관리의 플랜 단계로 구분을 하셨죠. 그래서 제가 따로 일부러 박경규 교수님 책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여기서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박경규 교수님 책에 있는 논리입니다. 박경규 교수님 책에 따르면 평가를 개발의 플랜 단계로 구분하고 있어요. 개발의 플랜 단계다. 그러면서 이제 개발의 직접적 도구는 교육 훈련이 되겠고요. 간접적인 방법은 배치 전환과 승진이 되겠습니다. 배치 전환과 승진. 평가로 갈게요. 인사평가. 개발의 플랜 단계로 분류한다. 이게 박경규 교수님 책이죠. 박경규 교수님 책 같은 경우에는 개발의 플랜 단계로 분류하지만 대부분의 교과서는 별도의 인사 기능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의 개념 이제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평가의 개념. 종업원의 능력과 업적을 측정해서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는 현재적 내지 잠재적 유효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과정. 이거를 평가라고 합니다. 보상에서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버나드가 이야기했던 사회적 교환관계. 이거를 좀 필기하실게요. 버나드가 이야기했던 사회적 교환관계가 중요하다. 사회적 교환관계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가 있었죠? 교환관계가 어떤 거였죠? 어떤 의미였죠? 기브 앤 테이크라고 그랬잖아요. 종업원과 기업은 서로 기브 앤 테이크 관계라는 거예요. 종업원은 기업에게 공헌을 제공하고 기업은 종업원에게 공헌에 대한 대가, 유인을 제공하게 된다. 이 유인이 보상이었죠. 그런데 직접적 보상을 임금이라 하는 거고요. 간접적 보상을 복리후생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 관계로서 사회적 교환 관계가 키워드입니다. 종업원과 기업은 사회적 교환 관계이다. 이 사회적 교환 관계에서 공헌에 대한 대가로 유인을 주게 됐는데 직접적 대가는 임금, 간접적 대가는 복리후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유지관리 갈게요. 데려온 인재를 잘 데리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보한 인재를 잘 데리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 종업원의 성과 창출 능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총 3가지 차원이 있었습니다. 정신적 측면에서 모티베이션 관리가 있었고요. 신체적 측면에서 산업안전 관리가 있었고 제도적 측면에서 노사관계 관리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신체적, 정신적, 제도적. 엄청 빨리 한 것 같은데 아직 14페이지밖에 안 됐네요. 20페이지가 목적이었는데 빨리 해볼게요. 방출은 수요와 공급 예측에서 뭐가 더 많을 때 방출을 하게 될까요? 이거죠. 인력 과잉 상황에서 쓰이는 게 인력의 감축 전략인 거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 예측에서 공급이 더 많을 때 쓰이게 되는 전략을 인력의 감축 전략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출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업과 종업원 간의 고용 관계가 끝나는 현상이다. 쉽게 말해서 종업원이 기업을 떠나는 거예요. 종업원이 기업을 떠나는데 내보낸다. 기업이 내보내는 것을 이거죠. 이렇게 필기하실까요? 인력 과잉 상황으로 인한 인력의 감축 전략. 이거는 기업이 내보내는 거예요. 인력 과잉의 상황에서 기업이 직원을 내보내는 것을 인력의 감축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상황이 전제되는 상황이 이거예요. 수요 공급 예측 결과 무엇이 더 많게 된다?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게 되는 인력 과잉의 상황에서는 기업이 인력의 감축 전략을 펼치게 된다는 거고요. 반대로 기업이 내보내는 게 아니라 자의로 떠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배웠죠? 이직관리에서 핵심 인재의 자발적 이직을 방지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배웠습니다. 3인공조에서는 이 부분을 설명할 때 뭐가 중요하다 그랬을까요? 배태성. 배태성이라는 개념 중요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확기평 보유방까지가 무슨 인사관리의 무슨 차원이다? 기능적 차원이다 라는 거고요. 관리적 차원은 뭐였을까요? 플랜2 C였죠. 플랜2 C. 플랜2 C 이렇게 체크할게요. 플랜2 C. 우선 관리라는 용어와 관련된 중요한 학자가 페올이 있었고요. 페올에 따르면 관리는 총 5가지 기능이 있었죠. P, O, L, C, C 5가지 기능이 있었는데 여기서 플랜이 그대로 플랜이고요. 중간에 있는 3가지가 2고요. 마지막이 C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페올이랑 같이 엮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빠르게 필기하시고 이것만 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통제예요. 통제. 통제의 기본적인 개념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as is와 to be 간의 갭을 파악하여 부족한 점을 파악해서 개선하는 것을 통제 활동이라고 하게 돼요. 이 통제는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 통제만큼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과 목적을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s is와 to be 간의 갭을 파악한다 라고 하는 거는 부족한 점을 파악한다는 거고요. 부족한 점을 파악을 하면 개선을 해야겠죠. 그래서 키워드 2가지. 부족한 점을 파악해서 개선을 하는 거다. 부족한 점을 파악해서 개선하는 활동. 그것을 통제 활동이라고 하게 돼요. 부족한 점을 파악해서 개선하는 활동. 그래서 박경규 교수님 책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박경규 교수님 책에서는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서술이 되어 있거든요. 구분해서 서술된 표를 제가 하나로 합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능별 차원에서 분류를 하신 거고 확개평 보유방이잖아요. 기능별 차원에서 분류를 한 거고요. 지금 세로축에 있는 이 플랜2 C는 관리적 차원에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보기 좋게 제가 편집한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다 배우고 이미 근데 연기 때 배우셨잖아요. 이제 한번 참고해서 봐보세요. 기능별 차원과 관리적 차원을 한 번에 제가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표로. 그래서 여러분들 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제도적 차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능적 차원, 관리적 차원 봤고요. 제도적 차원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업종별로 다른 인사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업종별로 인사관리를 다르게 해야 된다. 업종별로 인사 노무 관리를 다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밑줄 그으실까요? 기업의 형태에 따라서 인사 노무 관리의 내용이 달라져야 된다. 당연한 거죠. 니즈가 다를 거 아니에요. 기업의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업종별로 다른 인사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중요한 거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있습니다. 제조기술과 서비스 기술은 제가 기본적으로 데프트 교수님 책에 있는 내용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데프트 교수님 책에 있는 제조기술과 서비스 기술의 차이를 정리를 해두시고 각 기술의 특징에 맞는 인사 노무 관리 방안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조기술과 서비스 기술 내용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기술의 개념 체크할게요.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인풋을 아웃풋으로 변환시키는 모든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인풋을 아웃풋으로 변환시키는 모든 것을 기술이라고 하게 돼요. 인풋을 아웃풋으로 변환시키는 모든 것. 그래서 여기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차이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이거죠. 눈에 보이냐, 눈에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산출물의 유무형 여부다. 먼저 탱지블, 유형의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거는 제조기술이겠죠. 서비스업은 눈에 보이지 않죠. 무형의 산출물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탱지블, 인탱지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출물이 보이냐 보이지 않느냐. 고객과의 상호작용 들어가도록 할게요. 서비스 분야에서는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높죠. 직접 대면해서 제공을 하는 거니까.
그러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거의 없다. 산업구조의 차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은 자본 집약적이다. 자본 집약적이기 때문에 어떤 자원이 중요한 걸까요? 유형 자원이 중요한 거예요. 유형 자원. 그래서 뭐 물적 자원이나 재무적 자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서비스 기업은 노동 집약적이고 지식 집약적이기 때문에 어떤 자원이 중요할까요? 인적 자원, 무형 자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은 유형 자원이 중요하겠고요. 여기서는 무형 자원이 중요하다. 반응 속도 가도록 할게요. 서비스 기술은 빠른 반응 시간이 중요하다. 고객이 원하고 필요로 할 때 바로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필기를 하실까요? 소규모로 분산된 특징이 있어요.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다. 법무법인 하더라도 서초역에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긴 반응 시간도 수용 가능하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단일 지역에 대규모로 집중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소규모고요. 제조업은 대규모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산업단지로 모여 있잖아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단일 지역에 주로 외진 곳에 떨어져 있죠. 외진 곳에 대규모로 집중되어 있는 것을 제조업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응 시간 같은 경우에는 규모와 연관지어서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서비스업은 소규모, 제조업은 대규모다.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소규모와 대규모 이렇게 체크를 해두실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조 기술과 서비스 기술은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사 노무 관리도 이 특징에 맞게끔 차이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시게 되면 먼저 제조업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의 특성 체크하도록 할게요. 기술이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기술이 구체적이다. 이게 특징이에요. 구체적인 기술을 사용한다라는 게 제조업의 핵심 특징이에요. 답안지 작성 팁인데요. 여러분들이 제조기업의 인사관리를 답안지로 작성을 하신다라고 하면 많이들 하는 실수. 바로 확보부터 가요. 근데 확보부터 가지 말고 먼저 제조기업의 특성을 논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핵심 영역을 잡아두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핵심 영역, 성공 요인을 먼저 키워드예요. 키워드. 키워드를 잡고 가자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조기업의 특성은 이것만 쓰셔도 돼요. 핵심 성공 요인은 한두 줄만 써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특성을. 제조기업에서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특성. 뭐라는 거죠? 기술이 구체적이다. 기술이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이 구체적인 기술을 사용하는 제조업에 맞는 인적 자원 관리의 방안을 논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사 관리의 방안을 일관되게 서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안지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저는 이걸 잡고 가요. 핵심 영역. CSF를 잡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조기업의 특성은 구체적인 기술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기술. 구체적인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먼저 확보. 직무적합성과 조직적합성 중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직무예요, 직무. 직무 중심의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직무에서 요구되는 스페시피케이션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확보 같은 경우에는 직무 중심의 채용이 이루어지게 된다. 직무 중심의 채용이 이루어진다. 확보는 직무 중심의 채용이 이루어지게 된다. 직무 중심의 채용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마련이 되어야겠죠? 직무 분석을 토대로 한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가 마련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확보 같은 경우에는 직무 중심 채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를 바탕으로 직무에서 요구되는 스페시피케이션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기준으로 채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를 바탕으로 직무에서 요구되는 스펙을 기준으로 채용을 하게 된다.
직무가 요구하는 직무 수행 자격 요건이 구체적으로 인식 가능하기 때문이죠. 다 여기서 연관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직무 중심의 채용이 이루어지게 된다. 직무 중심의 채용. 개발도 마찬가지. 기술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필기를 하실까요? 구체적인 기술과 기능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훈련기법에서 배웠던 작업층 교육훈련기법 기억하세요? 작업층 교육훈련기법을 여기 활용하면 되겠죠? 구체적인 기술에 대한 숙련도를 향상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억하셔야죠. 구체적인 기술 말고 비가시적인 기술, 추상적인 기술 교육훈련 기법 뭐가 있었죠? 관리층 교육훈련 기법 그럼 어디서 쓰면 되겠어요? 서비스업에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기술과 기능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작업층 교육훈련 기법을 여기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평가 보상 가도록 할게요. 결과평가. 기술이 가시적이기 때문에 결과평가가 용이에요. 결과평가로 쓰이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MBO. MBO 있었죠. 결과평가가 용이하다. 성과가 가시적이기 때문에 결과평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MBO를 쉽게 활용할 수 있다. 제품의 생산 결과 평가는 커다란 어려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거가 뭐라는 거죠? 구체적인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결과평가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평가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급여에서도 어떤 거를 활용하면 좋을까요? 성과 중심의 급여를 활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필기를 하실게요. 성과 중심의 급여, 체계인, 임금 체계인, 직무급이나 기술급 활용할 수 있겠고요. 직무급이나 기술급을 활용하는 근거도 똑같아요. 결국은 기술이 구체적이기 때문이에요. 기술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임금 체계로 직무급과 기술급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와 별도로 임금 형태에서는 성과급, 인센티브 제도를 병행할 수 있다. 인센티브 제도를 병행할 수 있다. 연관지어 쓰시면 되겠죠. 결과평가랑. 유지관리는 신체적 측면에서 산업안전관리가 중요하겠죠.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 측면에서 산업안전관리 중요하겠고요. 다음 페이지 방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방출에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기업이 내보내는 거, 직원이 자발적으로 떠나는 거. 제조업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기업이 내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기술 발전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조 기술의 발달로 인한 유휴 인력이 발생했을 때 이게 뭐죠? 인력의 과잉 공급 현상이겠죠. 인력의 과잉 공급 현상에서 직원을 잘 내보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필기하실게요. 인력 감축 방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인력의 감축 방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제조 기술의 발달로 유휴 인력이 발생했다는 거는 인력의 수요 공급 예측 결과 뭐가 더 크다는 거죠? 수요보다 공급이 더 큰 인력의 공급 과잉 상황에서 합리적인 인력의 감축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잡 쉐어링, 워크 쉐어링 다 기억하시죠? 이제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 서비스업으로 갈게요. 아까 제조업의 특성 뭐였죠? 기술이 가시적이라는 거죠. 그럼 서비스업은 뭐가 특성이겠어요? 비가시적인 기술이다. 비가시적 기술.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추상적. 비가시적, 추상적인 기술을 활용하게 된다. 제조업과 대칭되게 기억을 하시면 되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서비스업의 특성을 제가 따로 가져왔는데 이제 박경규 교수님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형적인 서비스 산업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다. 참고로 보세요. 은행, 보험업 직무가 있다. 아까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블루 칼라 근로자이겠지만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칼라 근로자겠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 다 앞에서 데프트 교수님 책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첫 번째, 고객과의 접촉 일어난다. 두 번째, 인탱지블 무형의 산출물을 만들어낸다.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해요. 비가시적인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서비스 활동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보통 측정을 할까요?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친절함 이런 것들은 어때요?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평가에서 뭐가 문제냐? 주관성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필기를 하실게요. 평가에서의 주관성 문제. 제조 기술 같은 경우에는 몇 개를 만들었냐 명확하잖아요. 그러나 서비스 기술 같은 경우에는 얼만큼 친절하냐 이거는 되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평가의 주관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비스 기업의 인사관리 빠르게 보고 싶은 실게요. 아까 제조기업 기억하세요? 확보 어떻게 채용한다? 직무 중심의 채용이라 그랬죠.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뭐가 중요할까요? 조직 중심 채용이 중요하겠습니다. 조직 중심 채용. 이렇게 쓸게요. 조직을 중심으로 채용한다는 거는요. 문화와 역량을 고려해서 채용한다는 거예요. 문화와 역량을 고려한 채용이 필요하다. 아까 제조업에서 확보 관리에 있어서 마련되어야 되는 게 뭐였죠? 맞아요.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죠. 그럼 여기서는 뭐가 마련되어야 될까요? 역량사전. 역량사전을 가지고 채용할 수 있어요. 역량사전. 역량 모델링을 통한 역량사전을 가지고 채용할 수 있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직무 분석을 토대로 한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를 가지고 채용을 한다면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역량 모델링을 통한 역량 사전을 가지고 채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조업에서 개발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구체적인 기술 내지는 기능의 숙련, 향상이 중요하다. 따라서 작업층 교육훈련 활용할 수 있었죠. 그러나 여기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고객 응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뭐가 중요하겠어요? 대인관계 능력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인간관계 훈련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훈련, 대인관계 훈련. 대인관계 내지는 협업 혹은 고객 서비스를 위한 인간관계 훈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훈련. 왜냐하면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업무 수행하겠지만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수행할 때 협업이나 팀워크가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협업이나 고객 서비스를 위해서는 대인관계 훈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죠. 관리자 교육 훈련 중에서도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쓰이는 기법 세 가지가 있었죠. 역할 연기, 행동 모델법, 교류 분석법. 이걸 쓰시거나 아니면 이거 T그룹 훈련 내지는 팀빌딩 이런 거 활용해서 쓰시면 되겠죠. 쓸 게 많죠. 그래서 이렇게 필기하시고 평가와 보상 가도록 할게요. 평가 보상도 여러분 말이 되게 쓰면 돼요. 뭐 영양평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 저 같으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무조건 영양평가를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표준연수? 표준연수 이전까지는 연공을 반영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연공을 반영하고 이후에 능력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되면 이때부터 영양평가를 하자. 말만 되게 쓰면 돼요. 난 영양평가로 쓰겠다 해도 돼요. 써도 되고 나는 뒤에서 배웠던 박경규 교수님 책에 있는 표준연수를 가지고 쓰고 싶다 하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표준연수 이전까지는 연공을 반영해서 평가를 하고 그 이후에는 영양평가를 통해서 종업원의 능력을 향상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평가에서의 주관성 문제 제기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능력평가, 업적평가가 덜 구체적이다. 주관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업적보다는 연공을 반영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연공을 반영하는데 연공주의 같은 경우에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경쟁력을 창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역량을 병행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지 관리에서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 측면에서 산업안전관리 중요했죠.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 측면에서 모티베이션 관리 중요하겠죠. 정신적 측면에서 모티베이션 관리. 정신적 측면. 다음 페이지 가시도록 할게요. 제조기업에서 방출 뭐가 중요했죠? 인력의 과잉 공급 현상에서 인력의 감축 전략 중요했죠.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누가 중요하죠? 핵심 인재 중요하죠. 핵심 인재의 자발적 이직 방지 관리가 필요하겠죠. 핵심 인재의 자발적 이직 방지 관리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의 원천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핵심 인재의 자발적 이직 방지가 방출 관리에서 중요하겠습니다. 병원 조직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10분 쉬고 들어가도록 할게요.